악의를 품은 세상. 가만 보면 머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선입견이거나 미신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런 경향성은 정말 존재하며 그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다. 다행히도 트랜서핑 모델은 그 법칙의 원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방법도 가르쳐준다. 트랜서핑의 원리는 정확히 작용하며 그것만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꽉 쥔 소나귀에서 힘을 빼고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추기만 하라. 그러면 세상도 우호적으로 변해서 당신의 말을 잘 따르게 된다. 세상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자석처럼 반대 극성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아직 다가 아니다.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마주치면 그 충돌은 악화 일로를 걷는다. 이름 자체에 그 핵심이 담겨 있는 유명한 정반합, 즉 헤겔의 변증법을 도식화한 법칙. 이 정반합의 법칙은 이미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편 지식이 되어 있다. 볼가 강은 카스피해로, 미시시피 강은 멕시코만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그건 그처럼 단순한 일만이 아니다.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자. 대체 이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과 반이 하나로 정합하는 원인은 우리가 이미 밝혀보았다. 균형력은 그들을 맞부딪히게 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한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대립하는 두 측면이 대치 상태에만 하염없이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 반대로 되어야, 즉 맞부딪혀서 서로를 상쇄시키고 평형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립하는 양측은 마침내 맞부딪혀서 싸우기 전까지는 서로를 건드려 자극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꾼들이 서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 상태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 예를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세상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사람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건 당신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핵심은 모두 이것이다. 어떤 일이 당신을 어느 순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악의를 품은 것처럼 꼭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고민하면서 침울해져 있으면 비록 일부분이라고 해도 당신의 신경은 곤두서 있게 된다. 그때 마치 그것과 연결되기나 한 것처럼 광대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려는 듯 시끄럽게 짓거리면서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당신은 흥분하고 그 광대는 온통 미쳐 날뛴다. 화를 돋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신이 어디론가 급하게 서두르며 늦을까봐 조바심을 낼 때면 거기도 광대가 나타나 손뼉을 치면서 소리 지른다. 자, 서둘러! 어서 가야지! 이 순간부터 매사가 당신에게 대항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당신의 길을 가로막아서 당신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문 앞에 진을 친 채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다. 자동차 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마치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원래 조급할 때는 세상이 온통 느려 터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엘리베이터나 자동차가 고장나고 버스는 연착하고 도로가 갑자기 막힌다. 여기에는 이미 악의적인 뭔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또 들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주위 사람들도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바로 그런 짓거리를 벌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도 당신이 좀 편안히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아이들은 조용히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없이 난장판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로막는가 하면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괴롭힌다. 여기저기서 장애물들이 마구 튀어나온다.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아주 늦장을 부린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꼭 나타난다. 이런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불쾌감이 쌓일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해진다.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힌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에는 많은 맹점이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인 동기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에너지, 정보적 실체, 즉 살아있는 존재들의 사념 에너지로부터 태어나는 펜듈럼이다. 펜듈럼에 대해서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갈등의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곳엔 언제나 펜듈럼이 나타난다. 펜듈럼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꾸며내는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펜듈럼은 단지 양극성을 에너지장의 불균형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에너지를 빨아먹으려 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약과다. 정말 끔찍한 건 그것이 갈등의 에너지를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행동하게끔 꼬드긴다는 점이다. 펜듈럼은 차고 넘치도록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펜듈럼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줄로 잡아당겨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한다. 펜듈럼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진 모르지만 그건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은 펜듈럼도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펜듈럼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잠재의식에만 접근해도 충분히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수준에서 눈뜬 채 잠들어 있다. 사람은 많은 일을 의식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명징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지금 잠들어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 집에 있거나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의식의 각성도가 낮다. 집에 있을 때는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완되어 있고 거의 잠들어 있다. 오히려 집 밖에 인간관계라는 좁은 범위 안에서만 의식이 가장 활동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상태에 있다.
큰 단체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다시 제멋대로 되기가 쉽고 그뿐 아니라 대중의 충동적인 힘에 휘말려들기 쉽다. 펜듈럼의 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 걷다가 그를 앞서려고 한다. 앞서가기 위해 당신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도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마치 당신을 가로막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다. 이번엔 당신이 오른쪽으로 앞지르려고 하면 그 사람도 또 무심코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것일까? 그는 당신을 보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 게다가 당신이 그를 지나쳐 가든 말든 그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쩌면 그가 어떤 식으로든 등 뒤에서 누군가가 가까이 오는 걸 느끼고 본능적으로 경쟁자를 앞으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자연에서의 본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경쟁심은 상대방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것은 경쟁심이 아니라 펜듈럼이다. 길 걷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게 한 원흉은 바로 펜듈럼인 것이다. 길을 걸을 때 사람은 똑바로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할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걷는 방향에 관한 한 그는 잠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펜듈럼에 의해 저절로 이쪽 저쪽으로 방향이 흔들린다. 방향을 선택하는 동기는 잠재의식에 놓여 있다. 그 순간에는 잠재의식이 통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펜듈럼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그에게 접근하면서 그를 앞지르려고 했다. 사실 작긴 해도 그 또한 갈등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펜듈럼이 이 갈등의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심결에 발걸음을 옆으로 옮기게끔 유도해서 당신의 길을 막음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편 펜듈럼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펜듈럼은 의식적인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균형력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이다. 어떤 실체의 사려 깊은 지적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개별적인 현상과 에너지 정보 세계의 자연 법칙을 살펴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펜듈럼이 작용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접근에 성공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론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결론뿐이다. 균형력이 서로 대립해 있는 것들을 맞부딪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펜듈럼이 나서서 일어난 갈등의 에너지를 더 키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펜듈럼의 법칙이다. 가족 간의 다툼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간에 펜듈럼의 끝없는 싸움은 모두가 바로 이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대립이 발생하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화해를 포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갈등이 악화되는 쪽으로 펼쳐질 것이다. 펜듈럼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멀쩡한 정신도 힘을 잃는다. 바로 그 때문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행동까지도 종종 정상적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나고 마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동기는 펜듈럼의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럴 때 자신의 지난 행위가
몽롱한 꿈처럼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아니, 내가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의식이 명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로지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 의식이 비로소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에야 일어난 모든 일에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헤어진다. 성격이 서로 안 맞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할 때 또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도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돌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은 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당신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실제로는 누가 변한 것이 아니라 펜듈럼의 강요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전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펜듈럼은 서로 대립해 있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조종한다. 그리고 그 조종의 방향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쪽으로 맞춰진다. 사람은 무엇이 자기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전혀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범죄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훗날 피고석에 앉은 범죄자는 자신의 지난 행위를 돌이키면서 주눅이 든 채 당혹스러워한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그랬던 것이다. 범죄자 자신에게도 그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끔찍한 악몽처럼 느낀다. 펜듈럼의 올가미에 주의가 사로잡히면 잠은 더욱더 깊어진다. 어떤 단체들, 예컨대 군대, 정당, 종교단체 등에서는 사고와 행동 방식에 관한 고정관념이 생긴다. 이것이 사람을 잠재워 놓으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펜듈럼 앞에 완전히 개방된 채 펜듈럼의 좀비처럼 움직이게 된다. 여기서 좀비란 자기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남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좀비라고 한다. 그리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단지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는가? 누구에게 방해가 되기에 그러는 것일까? 그 때문에 참혹한 전쟁도 겪어야 한다. 수십, 수천, 수백만 명이 죽는다. 자기 보존 본능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부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신앙 때문에 싸우는 건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누구나 평화를 생각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모두들 신은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선, 정의, 평등 등등의 관념들은 끝없이 될 수 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지만 멀쩡한 정신은 간데 없고 언제나 승리하는 쪽은 악이다. 악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악의 보편적 원천은 다름 아닌 펜듈럼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 무엇과의 어떤 대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갈등의 에너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행여 싸움이 잦아든다 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 나중에 더 크게 벌이기 위한 것이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펜듈럼이 존재하며 모두가 파괴적이지만 그 정도는 다양하다. 그중 많은 수는 전혀 해롭지 않다.
예컨대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은 현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숙고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펜듈럼이다. 모든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건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말라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펜듈럼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깨어나서 알아차리라. 펜듈럼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펜듈럼의 영향력은 의식에 깨어있는 정도에 반비례한다. 당신이 눈을 뜬 채 백일몽을 꾸고 있는 한 펜듈럼은 당신을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권 속에 가둬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펜듈럼의 파괴적인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만일 군중 속에 있다면 행동의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고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상황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나? 이것이 왜 필요하지? 하면서 말이다.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건 이처럼 절대적으로 명징해야 한다. 지금 나는 잠들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명료히 알아차리고 있다면 만사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이 뭔가에 짜증을 낼 때 일은 더욱 복잡하게 꼬인다. 그럴 때 당신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동안은 계속 광대가 눈앞을 폴짝폴짝 뛰어다닐 것이다. 이것은 10중 8구 당신의 주의가 펜듈럼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음을 뜻한다.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심한 경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웃 사람이 당신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당신의 성질을 돋우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심해지는 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감정을 죽이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대신 당신은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야 한다. 자신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라. 너무 크게 틀진 말고 이웃의 음악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음량으로 들으라. 또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보라. 다른 데에 마음을 몰두하기에 성공한다면 이웃은 차차 조용해질 것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광대가 날뛴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어떤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 걸 뜻한다.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든 것이다. 게임의 목적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데 있다. 올가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당신 주의의 스위치를 전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상황이 그리 심하게 나쁘진 않다. 눈을 뜬 채 잠들어 있지만 않다면 뭔가가 아기를 품고 달려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이 모두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존재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개인적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무턱대고 믿어야 할 것도 아니다. 스스로 관찰해보고 결론을 내리라.
펜듈럼의 규칙.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에 관련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정보들과 부딪히게 된다. 트랜서핑 모델에서는 성에 관한 주제도 다른 많은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성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성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태도가 돌발적으로 표출되어 나온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란 존재할 수 없다. 자연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은 불인정, 격분, 조소, 거부 등의 형태로 태도를 표출한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태도가 의도로 바뀐다. 그리고 그 의도가 실현되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심리는 온갖 컴플렉스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트랜서핑의 용어로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갖게 된다. 성의 문제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단히 많은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런저런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여기에 펜듈럼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펜듈럼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관념을 주입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된다. 당신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당신에게는 삶의 내밀한 구석에 괜찮지 않은 일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환상은 펜듈럼이 대중매체를 통해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펜듈럼은 당신에게 섹스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을 골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 축구 경기장 가득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남아있을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거대한 경기장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봐야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정상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정도의 비율인 것이다. 여기서 슬라이드란 인간은 주변 세계를 100%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사기와도 비슷하다. 당신 주변의 세계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통과하면서 스크린에 맺혀 인식된다. 예컨대 당신이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우호적인 미소는 비웃음으로 보이고 귓속말은 당신을 흉보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부정적인 슬라이드에 쉽게 동의하여 그걸 어김없이 현실로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열등감을 느낀다면 열등감을 느껴야 할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작용은 당신이 그 슬라이드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길 그치거나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까지 계속된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당신의 친구들이 허풍을 떨지 않고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들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문제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 감추고 있다. 여기서는 프로이트를 떠올릴 필요조차 없다. 그는 우리 시대에
섹스가 얼마나 광적으로 변할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 바란다. 자연의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그 단순한 기능을 둘러싸고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플래시몹, 즉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 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말한다. 이 플래시몹이라는 현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플래시몹이 뭔지 모른다면 다음을 상상해보라. 화창한 어느 날 당신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나 광장에 나와 있다. 모든 것은 늘 그렇듯이 평범한 일상 그대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타나 정말 비가 오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일제히 우산을 편다. 그곳을 지나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딱 벌리고 멈춰서고 비를 맞는 사람들은 한껏 비를 즐기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장난을 조직하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이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온라인 모임의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약속을 한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신호가 떨어지면 어떤 괴상하고 엉뚱한 행동을 동시에 실행하자고 사전 모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시다시피 한 그룹의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펜듈럼이 만들어진다. 플래시 그룹은 이렇게 생각한다. 보세요. 우리는 모두 우산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던 나머지 사람들은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쟤들은 도대체 뭐야? 한 무리의 사람들의 동일한 사념 방사는 공명 현상을 창조하며 펜듈럼은 그 공명 에너지를 포식한다. 플래시 펜듈럼은 가장 짧게 지속되는 것으로서 불타오른 뒤 곧 꺼져버린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진 않는 것이다. 그런 무례한 펜듈럼의 예들은 더 오래 지속되는 파괴적인 펜듈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사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고와 행동의 틀을 정해주면 된다.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펜듈럼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 펜듈럼은 의식적으로 의도를 실현시킬 능력이 없다. 펜듈럼들은 그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다.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건 펜듈럼을 탄생시킨다. 펜듈럼의 규칙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중 가장 무시무시하고 해로운 것이다. 그 규칙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사고와 행동의 틀은 모두 펜듈럼의 규칙으로 귀결된다. 관찰해보면 이 규칙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규칙이 항상 해로운 결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예컨대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광들의 물결은 플래시 펜듈럼을 일으키고 그것은 공명 에너지를 먹어치우지만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콘서트 홀에서 펜듈럼은 관객들의 에너지를 배불리 먹는다. 여기에서도 해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무대 위의 예능인들이 얼마나 자주 펜듈럼처럼 행동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펜듈럼의 규칙을 가지고 대중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자, 두 손을 높이 올려봐요. 이제 모두 함께 불러봅시다. 관중들은 신이 나서 손뼉을 친다. 이 에너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공명을 이루면 콘서트 홀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괴물을 창조하게 된다. 만일 펜듈럼이 이 에너지를 포식하지 않는다면 그 예능이는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중 작은 부스러기만 받고 나머지 모두는 펜듈럼이 가로채고 만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라는 괴물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한 괴물은 계속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무시무시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자는가? 사실상 플래시 펜듈럼은 해로운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섹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플래시 몹으로 건너왔다. 그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섹스에 몰입할 때는 그 공명 에너지를 받아 삼키는 플래시 펜듈럼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성행위 장면이 벌어질 때 그 위에 떠 있는 어떤 에너지적인 실체를 의식해왔고 또 그런 실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트랜서핑의 모델의 틀에서 우리가 플래시 펜듈럼이라고 부르는 그 실체는 여러 다양한 민족의 전승에서 감정적으로 채색된 이미지와 연결지어져 왔다. 그 하나의 예는 악마에게 홀린다라는 것이다. 어떤 오컬트 수행법의 추종자들은 사람이 성행위를 할 때는 악마적인 난잡한 향연을 벌이는 정묘 세계의 다양한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모종의 에너지가 방사된다고 굳게 믿는다. 겉보기야 어쨌든 당신은 이런 모든 이야기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플래시 펜듈럼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펜듈럼은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를 받아먹을 뿐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중요한 것은 현대적 형태의 섹스를 펜듈럼과 하나로 맺어주는 것은 펜듈럼의 규칙이라는 사실이다. 그 규칙은 이렇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대중매체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펜듈럼의 규칙도 더욱 완전한 지배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람들의 심리는 매 순간 사고와 행동의 틀을 주입시키려는 은밀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작업에 내맡겨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 좀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설명이 그 단어로 쏠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의 대중매체와 오락 산업은 하나의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보라. 그리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 따라하라.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애쓰는 건 모두 이것이 성공의 모델이다 라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런 선전이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특히 친밀한 상호 관계에 관한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런 상호 관계가 어떠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주제에 관한 모든 출판물과 영상물들이 표준을 만족시키는 관계들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내가 어떤 음모나 의도적인 선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사실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남에게 심어주는 걸 자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나
비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성공이란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이의 성공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모델로 삼으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 특히 섹스는 기본적으로 가깝고도 폐쇄적인 범위에서 일어난다. 그 결과 우리 사이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라는 확신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파트너가 없거나 더욱이 이전에 파트너가 없었다면 그는 조급하게 표준적인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다. 당연히 대중매체는 넓은 선택의 폭을 지닌 다양한 표준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준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와 행동 양식에 대한 대중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그는 멋진 근육질이고 그녀는 매혹적으로 섹시하다. 그들을 보고 그들처럼 하라. 만약 당신이 그 표준에 끌리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규칙들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펜듈럼의 규칙이 인류가 고안해낸 것들 중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당신은 내가 문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천만에 나는 최대한 절제해서 말하고 있다. 갈라선 남녀들의 숫자는 아주 많다. 좌절감에 빠진 부부의 수는 아마 더 많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섹스에 대한 불만족이 불화의 주된 원인이다. 나머지 원인은 이 불만족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거나 아니면 그 불만족을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핑계일 뿐이다. 불만족은 두 사람이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는 데서 기인한다. 그들은 표준에 따라서 반드시 이러저러하게 행위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펜듈럼의 규칙은 이렇게 말한다. 나처럼 해. 그것은 자신을 바꾸고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세워져 있는 표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결과 찾아오는 건 영혼의 불편함과 불만족뿐이다. 섹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려 든다는 점이다.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그는 많은 표본들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델을 하나 택하고 파트너에게도 하나를 골라준다. 그는 자기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대를 파트너에게 투사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역할을 정확히 트랜서핑의 원리에 따라 하고 있다. 관객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따로 떨어져 지켜보는 것이다. 자기와 파트너를 끊임없이 표준 모델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결국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섹스의 본질은 이완과 해방과 몰입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섹스란 아무런 역할도 갖지 않고 완전히 놀이에 몰입하는 순간이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섹스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곁눈질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정한 규칙대로 하는 놀이이다. 더구나 사랑과 섹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관념이 뒤섞여서 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위선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때로 구역질이 난다. 그냥 섹스를 한다 하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말이다. 섹스는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섹스가 아니다. 이 둘은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섹스와 사랑은 서로 모순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하자면
사랑은 섹스가 아니고 섹스는 사랑이 아니다. 이들은 함께 있을 수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펜듈럼의 규칙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섹스하는 것을 방해한다.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면서 인위적으로 사랑과 섹스를 혼동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불행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혼동의 결과로 꼴사 나온 잡종이 나오는 것이다. 표준과 규칙에 신경을 꺼버린다면 사실 모든 일이 아주 간단하다. 한가운데 0점이 있고 왼편으로 갈수록 애정이 커지고 오른편으로 갈수록 공격성이 커지는 눈금 저울을 상상해보자. 바늘이 왼편으로 기울면 사랑이고 오른편으로 기울면 섹스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섹스란 부드러운 애정이라기보다는 공격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악마 같은 본능이 깨어날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들은 그것이 자연에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만 점차 두 사람의 눈에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이고 그들은 틀에 맞지 않는 일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틀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여기서 펜듈럼의 규칙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의 틀이 존재한다. 그것을 깨기란 쉽지 않다. 다른 한편 그 틀 안에서는 섹스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규칙과 만족 둘 다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들은 표준에 맞추려고 자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해놓은 틀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의례적인 형식으로 섹스를 희석시켜 버린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일종의 구속 상태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 그 콧뚜레를 벗어 던져야 하지만 펜듈럼의 규칙은 그러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저울의 바늘이 공격성 쪽으로 멀리 가려고 하면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라며 애정을 확인하게 만든다. 그러니 그 행위 장면 속에는 언제나 연기하고 있는 두 명의 관객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초하여 걸려버린 통제의 줄에 꼭두각시처럼 매달려 있다. 대체 무얼 하는 것일까? 그들은 바늘을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다. 그럴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펜듈럼의 규칙에 침을 뱉고 마음의 관념 대신 영혼의 느낌에 따라 바늘이 자유롭게 흔들리며 뛰놀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동물적인 수준까지 타락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는 또다시 펜듈럼의 규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성이 끝나고 동물 수준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문제는 경계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당신은 인간이므로 인간성과 예절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가질 권리가 있다.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 특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펜듈럼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제어를 하듯이 바늘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전부다. 섹스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개념을 혼동하지 않으며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그걸 파트너에게 솔직히 말한다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마음만 열면
삶은 곧바로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아마 당신의 파트너에게도 은밀한 욕망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쪽이 어떤 것을 원하는데 다른 쪽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프레일링의 첫 번째 원리를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받으려는 의도를 거부하고 그걸 주려는 의도로 바꾸라. 그러면 당신은 거부한 그것을 얻게 된다. 이 위대한 원리는 정확히 작용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당신이 모르더라도 말이다. 둘째로, 어떤 식으로든 펜듈럼의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걸 트랜서핑의 규칙으로 바꿔야 한다. 트랜서핑의 규칙은 이렇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당신도 이미 알듯이 성적 관계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스스로 해방되어 자유로움을 느껴야 한다. 열등감과 같은 콤플렉스의 형태로 잉여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이완하려고 애를 써도 균형력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긴장의 가장 큰 부분은 잉여 포텐셜보다는 의존적인 관계의 결과로 일어난다. 사람들의 내부 의도는 주는 것보다는 주로 받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흔히 파트너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역할을 투사하게 된다. 그건 타인에게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의존적인 관계는 양극성을 낳고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망쳐놓는 균형력을 불러온다. 트랜서핑의 규칙은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양극성을 즉각 해소시켜버린다. 그래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트랜서핑의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긴장이 곧장 눈에 띄게 해소되는 것이다.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건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결점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다른 이들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건 그들에게 투사한 자기의 기대를 벗겨낸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다른 것을 욕망하는 상황은 오묘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저절로 해결되어 버린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필요한 것은 오직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고 그것을 트랜서핑의 규칙으로 대체하여 프레일링의 첫째 원칙에 의도를 맞추는 것이다. 파트너와 함께 이대로 실행한다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를 정밀하게 추론하는 건 심리학자들에게 맡겨놓기로 하자. 우리는 그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여기서 프레일링이란 각자의 영혼이 가진 주파수의 특성을 프레일레라고 하고, 즉 영혼의 소망을 말한다. 이 말은 저자가 만든 말로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프레일링이란 자신의 내부 의도와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충돌시키는 대신 자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내부 의도가 먼저 실현되도록 허용하며 그의 주파수에 동조해주는 트랜서핑의 인간관계 방식이다. 위처럼 그들이 자신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이 내려놓았던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로 전환되어 저절로 실현되어 버린다.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결핍된 것,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동기가 되는 것, 그의 흥미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내어 진심으로 동조해주라. 그러면 그는 자연스러운 반작용으로서 당신이 사양했던 그것을
당신에게로 가져다 주는데 일조할 것이다.